네, 식생활과 문화 그 첫 번째 나라로 이제 한국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각 나라별로 어떤 나라를 수업을 할 예정인지는 저희 그 챕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자, 5천 년의 먹과 맛이 흐르는 한국 그랬는데요.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이 수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어떤 그 뭐 배척이나 뭐 국교화가 없기 때문에 불교, 개신교, 카톨릭교, 심지어 무슬림교도 지금 다 들어와서 네,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제 음식 문화의 형성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자, 첫 번째 자연적인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기후상으로는 온대기후죠. 그러면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요새는 좀 애매한 날씨가 많습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있고 겨울도 길어지고 있고 봄, 가을은 어느덧 사라지고 네, 점점 짧아지고 있죠. 게다가 7월에서 8월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면서 고온 다습한 그런 기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그래서 우리 주식이 이제 쌀이 되는 네, 그런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로부터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중국의 그 콩을 발효시키는 문화, 그러니까 콩이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콩을 또 발효시키는 문화까지도 우리는 문화적 접변으로 네, 수용을 했다가 이제 이게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에 토착이 됐죠. 그래서 뭐 두부는 물론이고 콩나물까지 먹는 그런 가공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패류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식생활이 훨씬 풍부해진다는 거죠. 식재료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식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이 이렇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장하는 음식, 저장 음식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장 음식이라고 하면 이제 장류, 간장, 메주를 띄워서 된장을 만들고 거기다 간장을 만들고 고추장을 만들죠. 이런 장류. 그리고 젓갈류. 그리고 이제 김치 같은 걸 만들 때도 우리가 소금에 절여서 염장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김치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그 배경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염전이라는 거는 게다가 또 이제 그 생선을 말리는 작업, 건어물이죠. 이제 건어물에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식재료가 굉장히 이렇게 풍부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 국토의 70%가 산지예요. 산지지만 어쩌죠? 우리는 북쪽과 남쪽의 기후 차이가 확실하고 게다가 이 산이 동서의 경계를 또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풍부한 그런 그 채소류하고 또 잡곡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자연적인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재료나 이런 게 이렇게 다양해진다는 것은 그에 따른 조리법이 발달한다는 의미가 되고 그에 따른 가공법도 발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사회적인 요인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연환경적인 걸 봤으니까. 자, 우리는 농산물이 주식이기 때문에 공유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네, 그렇죠. 계절별로 우리가 절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시대순으로 본 음식 문화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첫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게 고조선이죠. 이때는 이제 제천의식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이 고조선에서도 벼를 재배했다라는 게 이제 기록이 남아있죠. 그 토기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맥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민족의 옛 표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삼국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삼국시대에는 철기 문화가 드디어 이제 들어와요. 이 철기 문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농경 기구들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자, 돌을 땅에서 파내는데 돌로 파낼 수는 없죠. 그런데 쇠로 된 곡괭이로 파면 이 돌덩어리가 빠지겠죠. 즉 개척할 수 있는 땅이 많아진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삼국시대에는 굉장히 그 중농 정책이라고 그러죠. 이 쌀을 재배하기 위한 정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때 솔직히 그 지배계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배계층이 그 농경 사회를 재배를 하면서 이제 세금 같은 걸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 대부분을 쌀로 걷었기 때문에 이제 농경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중농 정책을 많이 펼치게 됩니다. 자, 쌀, 보리, 밀콩, 녹두 등을 재배하고 발효시키는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해요. 그리고 음차 문화는 이제 차를 마시는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이 특히 이 삼국시대 때 음차 문화는 불교의 영향이 큽니다. 이때 불교가 들어와서 그 차를 마시는 문화를 널리 이렇게 퍼뜨렸죠. 귀족 문화였지만 이게 이제 그 약간 일반인에게도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다기 문화, 음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시기가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자,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에는 처음에는 초기에는 채식 요리가 발달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기를 절제하고 채소를 많이 먹는 그런 문화였는데 후기에 몽고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제 육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리법이 굉장히 고기를 조리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소주도 이때 우리나라에 전파가 됩니다. 소주는 원래 몽골의 음식입니다. 그런 건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이때 고려시대 때 중요한 것은 이 후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하고요. 설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후추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열광하는 그 향신료 중 구하려고 그 열광하는 향신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근데 이 후추가 드디어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됩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가 되면서는 불교가 이제 살짝 숭불이 아니라 이제 숭유 억불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숭불 정책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유교 문화가 그 고려가 그 정한 국교였기 때문에 유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이제 불교의 잔재였던 불교의 문화였던 음차 문화는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과 그 유생들에게 있어서 또 사대부들에 있어서 이 술과 이 탕 차류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이제 상차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주식과 부식, 뭐 일상식과 뭐 의례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상차림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교 문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고 또 이제 뭐 궁에서 무슨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음식이 또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상차림 같은 게 조선시대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갓집 음식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개화기에서 1970년대까지는 외국 음식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개화기 때 당연히 선교사들에 의해서 외국의 음식들이 조금씩 알려졌겠죠. 또는 이제 무역을 통해서 알려졌겠죠.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이때 일본으로부터 많은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음식이 많이 서구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도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묵, 스시, 닭광, 우동, 모찌, 지금도 쓰고 있는 일본식 표현들이고 일본 음식을 지칭하는 것들이죠. 이런 게 이제 식민지 시대 때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이 돼서 얼마 안 되자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겪게 되죠. 그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전쟁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조를 받아야 되겠죠. 이 원조에는 이제 밀가루를 비롯한 그런 뭐 초콜릿이나 뭐 분유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한식을 만들기는 조금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또 분식이 굉장히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니까 이제 식생활이 풍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뭐 외국에서나 여행 갔을 때 살 수 있었던 그런 식자재가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가공식품, 또 반조리식품, 간편식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외식 문화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이제 넘쳐나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변해서 이제는 친환경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웰빙의 개념으로 이제 음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식에 대한 어떤 또는 뭐 채식이나 이런 걸 채식주의에 대한 뭐 이런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게 현재의 위치입니다. 자, 음식 문화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이제 굳이 어떤 특징으로 특징을 지어준다면은 우리는 밥과 반찬의 구별이 아주 명확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반찬만 가지고도 남들이 보면 메인 요리라고 할 만큼 아주 화려하게 또는 아주 영양소가 잘 밸런스가 맞춰진 그러한 부식들도 확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부식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차림이 다양하죠. 의례식도 있고 잔치상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상식도 있고 다양한 조리법이 발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물을 뭐 무치기도 하지만 또 생으로도 조리를 하고요. 생채라는 게 있죠. 숙채라는 게 있고 또 탕도 있지만 국도 있고 조림도 있고 찌개도 있고 그리고 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의 역할로 저장 발효 음식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자, 음식에 음양오행 사상이 깃들여져 있는데 이건 약간 중국의 영향이에요. 약식 동원 내지는 뭐 그런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뜻에서 음식에도 우리 궁합이 맞네 안 맞네 이런 말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음양오행의 사상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의 이유가 바로 약식 동원이라고 하는 사상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 상차림이나 식사 예절이 엄격하죠. 뭐 어르신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지 이제 그 다음에 들게 되고요. 또 어른들하고 식사를 할 때에는 뭐 무릎을 꿇고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상차림 할 때도 제사상에서는 제사 음식을 놓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든지. 자, 일상식과 구분하여서 의례식, 시절식의 풍습이 있다. 일반적인 밥과 다르게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든지 네, 그럴 때는 또 다른 상차림이 만들어지게 되죠. 공간 정개형의 상차림이 원칙이다. 그렇죠. 공간 정개형.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한꺼번에 쫙 한 상으로 차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갖은 양념으로 간을 한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양념을 할 때 갖가지 양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나라는 없죠. 네,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뭐 엄마의 손맛이라고 하면서 이제 별게 다 들어가죠. 네, 양념 맛으로 또 나물 같은 것을 먹는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양념을 많이 하는 그런 밥상이 많지 않아요. 잘해봐야 뭐 마늘 정도, 간장 정도, 그러니까 마늘은 항상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마늘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써봤자 간장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양념도 많이 하고
조리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맛배기로 본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음식 문화의 특징에서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